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 핸드폰을 전부 진동으로 바꿔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좌장이신 울산대학교 건축학과의 강영환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의 강영환입니다. 오늘 2차 토론의 주제가 한옥 도시 주거로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 하에서 이 토론의 목적이 아마도 현대 도시라는 상황 속에서 한옥은 주택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뤄보는 그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아마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통 한옥의 보존이라는 측면이 있겠고, 둘째는 한옥의 도시적인 진화 가능성 그리고 활성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해보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주어진 시간 내에서 아주 좋은 발표와 더불어서 활발한 토론이 개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이신 김기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주 교수님은 전통 한옥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해 오신 한옥 전문가로 알고 있고요. 한옥의 공간 변천사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임창복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하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온공간연구소 소장이신 장오견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 소장님은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를 전공하셨고요. 북촌 및 서촌 등 한옥 밀집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우리 김영수 교수님의 그 북촌 한옥의 공간적 변화와 한옥에서의 삶에 관련해서 지정 토론을 부탁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전북대학교 중앙환경학과 교수이신 박선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주거학 분야에서 한국주거사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계시고요. 우리 그 최욱 대표의 도시 한옥의 재발견과 새로운 접근에 관련돼서 지정 토론을 부탁드렸습니다. 도시 한옥의 공간적인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방법이나 현대인의 그 생활 행태 변화에 따른 디자인론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해양부의 건축문화경관팀 팀장으로 계신 김근욱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팀장님은 국토부 내에서 한옥 관련한 R&D라든지 한옥 보급 확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 법제국에서는 굉장히 권력이 대단하신 분인데 특별히 참석을 해주셨고요. 특별히 지정 토론을 부탁드리진 않았는데 한옥의 특성을 보존하면서 건축할 수 있는 법, 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토론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지역 민족문학과 과장님이신 윤영수 과장님이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마침 긴급한 회의가 있으셔서 오늘 불참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리의 국가한옥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 이강민 센터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팀장님께는 특정한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부탁드리진 않았지만은 한옥 활성화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한옥 활성화 측면에서 도심의 한옥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토론자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유명하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는데 토론 순서는 우선 김기주 교수님, 장호경 소장님, 박상희 교수님 이 지정 토론 하시는 분들께 먼저 각 5분씩 지정 토론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머지 토론자분들께 자유로운 토론 주제로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주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김기주입니다. 임창국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듣고 그다음에 근대 한옥에서의 어떤 도시주거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해 주셨고 그다음에 다양한 평면이라든지 또는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한옥의 도시주거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좀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한 몇 가지 근대 한옥과의 어떤 관련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옥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옥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리의 한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도시 한옥 또는 근대 한옥에서 이길 수도 있고 한옥에서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한옥을 얘기를 하고 또 도시 주거에 대한 가능성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아파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한옥이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아파트는 사실 70년대, 80년대, 특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30여 년 정도 지어진 아파트의 평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아파트는 일본의 아파트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또 미국이나 또는 유럽의 아파트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전통의 한옥의 공간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는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베이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 거실, 전면에 가운데 거실을 두고 양옆에 안방과 건넌방을 두고 있고 후면에 보게 되면은 부엌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실과 출입구를 두고 있다든지 이런 공간 구성을 보게 됐을 때는 형태는 비록 다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사실 DNA 공간 구성상의 어떤 연결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먼저 지어졌던 아파트들의 경우에 있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전통 한옥과 거의 같은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도시 주거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평면을 수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말 건축에서 봤을 때는 한 한류의 어떤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우리의 아파트는 공간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꼭 형식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옥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형식으로 봤을 때는 기와가 있지 않고 또는 구조가 아니고 또는 창호나 이런 구성이 좀 다르고 그다음에 마루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르지만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전통 주거를 계승하고 있다 또는 한옥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형식으로, 내용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을 형식적으로 개선하는 또는 디자인화 시키는 것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냐 또는 방향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아까 또 보여주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 가옥 같은 경우가 또 그런 대표적인 그 혁명성, 아파트 형식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을 보여주시는 그런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 또 저기 보고 싶은 것은 그 도시형 한옥에서 이제 개량 한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개량 한옥의 경우에서 이제 박길용 선생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이제 중형식 주택에서부터 집중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박길용 선생님이 제안을 해주셨던 건데, 사실 건축가로서 굉장히 앞서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방가르드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20년대, 30년대 제안했던 것이 실제로 아파트로 형성화되는데 한 50년의 시간이 경과했던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싶고요. 그 관련해서 보자면 오늘 뭐 최욱 선생님께서 쭉 보셨던 것은 사실은 한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구적인 그러한 그 디자인을 보여주시는 거고, 사실 현재적 관점에서의 우리의 도시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20년대, 30년대에 보여줬던 그 개량 한옥의 당시에 우리 한옥이라고 하는 그 컨셉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 그 도시 개량형 한옥을 지었던 그 직장사들이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었고, 그래서 물론 그 박길영 선생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보여주신 최욱 선생님의 그 작품 같은 것들은 한 20, 30년 지나면은 우리의 어떤 하나의 그 아이콘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도시형 한옥으로서는 사실은 오히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디자인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지금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이제 계속 좀 아까 말씀하셨던 마당을 얘기하다보니 우리 중동식 주택 같은 것들 경우에서는 마당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과연 우리의 한옥과 이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은 사실 도시형 한옥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적층화시켜야 되고 고층화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당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거실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아파트라고 하면 충분히 그걸 수용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현재 도시형 한옥으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파트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오히려 정말 우리 것을 포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근대 한옥이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 또 이런 것들을 뭐 많이 보여주셨고 한데, 오히려 그 유정 임창복 교수님께서도 그 아파트에 대한 표면의 분이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관점도 있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세 분의 질문을 다 듣고 그 토론자 발표자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갤러리에서 그 첫 번째 그 질문의 요지를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창복 교수님께서 지금 김주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쩌면 아파트도 개량 한옥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능한데 그러한 그 아파트 구조 또는 형식이 이렇게 실험적으로 또는 이렇게 실제로 시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10여 년 됐는지 저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옛날에 그 기회 저쪽 그 구마모토 지역에 가면 거기에 굉장히 큰 아파트인데 고층이죠, 물론 아주 고층인데 그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설계한
아파트가 있어요. 일본 아파트죠. 일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는 그 모델하우스인데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진 찍은 거 없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딱 현관에 들어가면 그 일본 그 전통 다다미 방이 딱 있는 거예요. 걸터하는 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파트인데 어떻게 저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그 거실에가도 그렇고 그 부분 그 공간을 그러니까 그 들어가면서 있는 그 일식 그 다다미 방이 그 우리 이제 일식에 가면 있는 그런 거죠. 이 다다미 방인데 그러니까 이게 레벨을 다르게 쓴 거예요. 뭐냐 하면 거실 공간이라든지 이미 벌써 식당 공간이라든지 하는 거는 일본도 입식 생활로 이렇게 천정고라든지 실제로 식탁에서 앉아서 먹지 요새 밥상에 앉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입식 생활 공간화 되어 있는데 이 일식이라 이 다다미나 이런 거가 뭐가 다른 거냐 하면 좌식 생활하고 입식 생활하고 다른 거는 천정고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여기 여기 시내에 있는 그걸 전통 한옥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옛날 한옥에 가면요. 이거 문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키 큰 사람 다 이만치입니다. 그런 정도로 들어가는 문이 높이가 얕았어요. 굉장히 얕아가지고 뭐 인사하고 들어가듯이 해야 겨우 들어가고 그럴 정도였고 근데 그 집이 묘하게도 앉으면 천장고가 크게 아늑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천장고를 옛날에 난방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높게 하지 않았어요. 앉으면 근데 아늑하다 이거죠. 2m 40, 2m 70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한옥에 그렇게 높은 방이 없어요. 앉으면 그냥 뻥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제 답변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그 어렵지 않게 사실은 아파트도 아까 말씀하신 그 3데이의 그 나루라고 할까 뭐 거실 공간을 적절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그 마당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도시형 한옥에서의 그 마당 그런 것들을 레벨 차이가 있는 마당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좋은 발표를 해주셨길래 저도 의문이 나서 한 말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개항기서부터 일제 시기까지 쭉 변화를 보여주신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한옥의 진화가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로서 근대화나 서구화에 대한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한국 집다움이 점점 없어져가는 한국적 정체성이 없어져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조금 전에 임비규 교수께서는 요즘에 아파트에도 우리의 어떤 전통 한옥에서 보는 공간 구조 어떤 그 형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과거에 그것을 자꾸 없어지고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진짜 이 얘기고 한참 봐야 되는 그 문제인데 뭔가가 이제 그 이전 과거보다는 뭔가 달라져가고 있고 변해져가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어떤 공간의 원형질이라고 할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공간의 어떤 체계라고 할까 하는 것은 많은 그 베리에이션이 생겨도요, 가만히 놔둬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찾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런 다양한 것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렇게 아마 몰려가게 되고 쏠리게 되고 상품으로 많이 가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진짜 한국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의적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그 과거의 전통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화장실을 바깥에 놓고 쓴다든지 또는 그 부엌에 대해서도 박규정 선생이 아주 그 얘기를 많이 한 게 있어요. 특히 경성지방의 한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그 옛날에 한옥에 잘 보면 그 막 대청에다가 뒤주를 놨어요. 쌀뒤주. 그러니까 제일 귀중하니까. 그리고 이제 마당에 그 수도가 있었어요. 마당에 pom프가 있었죠. 부엌이 어떻게 보이냐면 대문을 열면 부엌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엌이라는 게 더럽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박규정 선생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이 부엌을 저 구석으로 옮겨라. 그래서 아까 나는 병원장이나 이런 게 뭐냐면 자꾸 코너로 몰려가게 된 게 뭐냐면 집에 들어올 때 부엌이 좀 안 보이는 다른 쪽에 위치하도록 그 주택 개량 운동업체에 많은 그 주장을 했어요. 뭐냐면 주부가 쌀 뒤에 가서 그 쌀 해다가 마당에 내려와서 그 다시 다 쌀 기운 저기 하고 또 부엌에 가가지고 또 불때 가지고 이 밥 한 번 만드는데 그냥 뺑뺑뺑뺑 돌고 그런 거에서 오는 그 가사의 불합리한 점, 과학화가 안 돼 있다. 이런 것을 통렬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의 전통적인 것은 무조건 다 옳고 좋다. 이런 생각은 물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각은 오늘 이 시점에서도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통 한옥으로서의 문화재로서의 한옥이야 당연히 그대로 보존이 돼야 돼. 그걸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아마도 한옥의 핵심적인 성격이 무엇인가 또는 한옥의 그 시대를 벗어나서 지속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은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고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논의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호견 소장님이 김영수 교수님의 토론에 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호견입니다. 김영수 교수님의 이제 그 발제 잘 들었고요. 북촌에서의 이제 도시한옥의 변형 과정, 또 그간의 북촌의 그런 재생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과 아마 상당히 북촌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의 이제 주제가 한옥, 현대 주거로서 작동할 수 있는가, 기능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네, 그것이 아니고, 한옥이 도시 주거로서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거로 잡으신 거를 봐서, 그 한옥 자체가 주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까지 전제로 하나가 있고, 그것이 도시 속에서 주거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두 가지 문제의 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 주거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주제로 잡으신 걸로 봐서 분명히 이제 도시 주거로서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아까 그 발표에도 나왔지만 북촌도 이제 그 속성을 그대로 띠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한옥이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군집되었을 때의 문제, 또 한옥과 옆집의 문제, 한옥과 길가 문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해야지만 이것이 주거지로서, 그러니까 주거로서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한옥이 도시주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옥이 있는 그 마을이 도시 내에 좋은 주거지로 기능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한옥도 좋은 주택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거기에는 현재의 한옥, 그러니까 도시 내에 한옥에 거주하는, 특별히 이제 새로이 한옥에 거주를 해야겠다 선택해서 한옥에 새로 들어가신 분들이
과연 어떤 삶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 한옥을 선택했을까를 생각을 하면 거기도 두 가지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그 한옥이 주는 어떤 삶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당 공간이 주는 부분이라든지 또 목구조가 주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또 한옥 공간, 내부 공간 자체가 가지는 그런 아늑한 또 따뜻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 플러스 분명히 그 한옥이 있는 마을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같이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차가 다니지 않는 골목길, 조용한 골목길, 조용한 주거, 또 동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한옥을 새로운 주거로 선택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어떤 한옥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또 사람들이 실제로 주거로서 선호하는 또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택으로서의 기대 또 마을에 대한 기대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지만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처원의 그간의 이제 성과나 또 관리의 어떤 경과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 자체가 그것이 북촌이 지금 정책적으로 이런 한옥개보수나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된 지가 한 10여 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10여 년의 과정은 이를테면 한옥에 대한 재생 과정이기도 하면서 북촌이라는 마을의 재생 과정이 동시에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향후에도 어떤 우리가 한옥이라는 거를 도시 주거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옥과 주거지를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거를 기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물론 신축되는 단지 저희가 지금 한옥 신축도 상당히 장려하려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에 단독주택 단지의 형태로 한옥 단지를 넣는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그런 도시 구축의 질서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는 기존 시가지에서 남아있는 한옥 주거지들을 잘 재생하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것이 조금 더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존에 지금 남아있는 한옥들이 조금 더 도시 주거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옥들이 속해 있는 주거지를 좀 더 도시 속에서 좋은 주거지, 살기 좋은 주거지로 만들어가는 형태의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일종의 이제 노후된 주거지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 마을 만들기 같은 형태를 주요한 대안으로 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저는 한국 주거지에서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를테면 한옥의 보존 자체를 어떤 한옥으로부터 시작한다기보다 물론 이제 한옥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존 시가지에 있는 한옥들 상당히 상태가 불량한 한옥들이 많다는 이제 전제하에서 스스로 한옥들을 개보수하고 가꾸고 이런 이제 의지들을 가져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지만 이제 보호 의지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출발점을 물론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하는 건 한옥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이를테면 마을에 대한 환경 개선 주로 지금 마을 만들기에 주된 선순환 시스템이라는 것이 골목길 환경을 바꾸면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제 이웃관계도 훨씬 돈독해지고 마을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그런 인식들이 자기 개별 주택을 수리해 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시킨다고 하면 한옥 주거지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을에 대한 애정과 집에 대한 애정을 훨씬 더 사실은 공고하게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마을에 대한 관리나 재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개별 한옥의 재생 또 개보수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로
가서 조금 기성 시가지에 있는 한옥 주거지, 한옥들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을 좀 관리해 가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제도적인 얘기를 한 가지 드리면, 현재 서울과 몇 개의 시도들은 한옥 지원 조례라는 이제 한옥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조례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조례들의 대부분의 그 지원도 다 개별 한옥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한옥 한 채 한 채를 어떻게 잘 주거 환경이 좋은 주택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공공이 지원해 가야 될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한옥들이 모여있는 주거지를 얼마나 좋은, 살기 좋은 주거지로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공공의 지원과 또 한옥의 재생을 위한 그 출발점 포인트로 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그 주거지, 또 밀집지, 이런 면적인 개념을 조금 더 지원조례에 좀 반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북촌의 그간의 과정을 일단은 마을의 재생 과정 속에서의 한옥의 재생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 그 마을의 재생과 한옥의 재생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질문 드리고 싶고, 혹시 그 북촌 가꾸기 이후에 새로이 한옥에 이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옥에 들어온 사람들인지, 또 개보수 이후에 한옥에서의 그 생활에 대해서 혹시 이후 거주 평가 같은 것들이 된 부분이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쨌든 북촌의 한옥들도 개보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제 개보수, 크게는 큰 틀에서는 개보수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개보수 가이드라인에서 그런 도시 조직에 대한 존중이랄까요? 그런 고려들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옥 주거지를 마을 단위로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첨언을 한다면, 북촌 한옥이 성공한 겁니까? 또,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또는 무슨 거기서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걸 혜택을 준다면 분명히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때 줄 텐데, 그런 가이드라인 자체가 혹시 다양성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이런 거를 좀 더불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첫 번째 장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도시 주거로서 한옥이 가능한가? 저는 도시를 해석할 때 사실은 농촌의 반대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관계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농촌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한옥이 들어가면 그게 도시 주거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해할 때 도시 주거라고 단순하게 대도시에 사는, 대도시에 가능한 주거 유형이라고 한옥을 한정짓는다라고 하면 저희 그 해석에 많은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아까 발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도시를 이해할 때 사실은 특히나 한옥을 이해할 때는, 한옥은 단독으로 물론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그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더더욱 북촌과 같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변과의 관계를 더불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아까 또 결론 부분이 거의 이제 장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맞습니다. 북촌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올까? 당연하죠. 첫 번째로는 한옥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목조주택으로서의, 전통으로서의
한옥이 본래 갖고 있던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마치 고향과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렇게 회귀하려는 그런 본능도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조주택, 우리 전통 한옥이 갖고 있는 한식 목조주택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고, 또 하나는 마을에 대한 기대죠, 사실. 왜 그러냐면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유대감도 강하고 다른 주거 유형에서 찾지 못했던 그 심리적인 그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다. 공통의 가치를 찾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겠다라는 기대의 심리 때문에 또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 한옥에 들어와가지고 아파트에서 살던 모든 삶을 충족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면 아파트에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아까 최욱 대표님께서도 보여주셨다시피 한옥이 사실은 기능적인 측면도 상당 부분 이제는 충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 한옥 본래의 가치, 그리고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능적인 충족들, 이런 것들을 다 기대를 하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들어오시다가 이제 북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는 실망하게 되죠. 사실은 이 정주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살았을 때 그 모든 마음가짐을 다 이 북촌이라는 지역이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북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반반인 거죠. 사실 일부는 성공을 했고 일부는 실패를 했다. 성공한 측면들은 어떤 측면입니까? 사실은 한국의 본래의 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요구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수용을 했지만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가치는 회복을 했는가? 그러면 여전히 진행형이다. 일부는 회복해 가고 있지만 회복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촌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북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 도시조직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고 있느냐? 절대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사실은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들이 좀 필요를 하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북촌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들이 사실은 회기라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것은 지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대로 이 가이드라인들을 지키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대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획일화되는 북촌에서 300여 개의 한옥들이 고쳐졌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이 획일화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대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원을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본래 만들어졌던 취지를 보면 그것은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이런데 그 가이드라인대로 가시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첨부되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충족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촌 주민들이 과연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교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다 이런 대화를 했는데 북촌 사람들이 과연 왜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찬성하게 돌아서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은 10년 전에 이제 북촌 가꾸기 기본 계획을 할 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북촌의 집가라는 것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가격은 없었고요. 땅에 대한 가격만 있었죠. 보통 평당 400에서 500 정도. 그런데 지금은 3천에서 많이 나가면 5천까지 나가죠. 10년 사이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이자율이 높아져서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북촌에 대한 가치의 인식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가의 변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주민들이 어떤 집은 한옥으로 남아있고 어떤 집은 다세대로 바꿨습니다.
다세대로 바꿔가지고 분양을 하고 집주인은 4층으로 올리고 완벽하게 콘크리트를 짓고 보니까 집주인은 여전히 땅바닥에 붙어 살고 있던 사람이 5층으로 간 거. 이 위에는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1층부터 4층은 누가 가져갔느냐? 시공업자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빚으로 계속 세입자가 다시 들어오면 그 전세로 내주고 다시 받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원서동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서동이 거의 다된 가각으로 바뀌었는데 보니까 주거 환경들은 더 열악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이라는 것들은 뭐 예전에 그 가치만 그 예전에 뭐 400만 원, 500만 원 할 때는 상관없는데 지금 3천만 원을 보니까 사실은 주거의 질은 떨어졌는데 이득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의 반성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많이 변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재정착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팔고 나가는 사람은 없나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인데 부천 주민들이 상당 부분이 팔고 나가시고 강남 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기의 요소로 변하는군요. 투기 요소하고 하나는 세컨드 하우스로 전락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에 집이 있고 부천에 별장을 갖고 싶은. 그래서 부천이 또 하나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는 동동합니다. 그 주중에는 텅텅 비어 있고 주말에만 이제 이렇게 세컨드 하우스를 이용하는 문제들. 그것이 아까 이제 장 박사님이 제시했던 그 정주성의 회복, 마을 만들기, 결국은 부천의 성공 그것을 나중에 판단하는 요소는 사실은 얼마나 주민들이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마을을 만들어가면 공동체에서 정주성을 회복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경제적으로는 이미 이제 한옥을 보존하는 수준을 동의할 만큼 왔는데 정주성은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거 이해가 되는데 문제 아직 좀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박선희 교수님께서 그 체육대표의 발표를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선희입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최 대표님 원고를 받을 때는 저거 그림만 받아서 아무것도 토론을 준비를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아주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일단 최 대표님 발표를 들은 습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어떤 한옥을 풀어가고 해석해서 그거를 설계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참 굉장한 어느 누구보다도 한옥의 어떤 본질적인 프로토타입을 너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땅이라고 하는 비단과 이런 어떤 지평선의 토대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고 그거를 끝까지 일관성 있게 설계 반영을 하려고 하셨을 때 언뜻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직선과 수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건물에 모두 다 존재를 하지만 한옥이라고 하는 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멋있게 풀어간다는 특히 그거를 어떤 철학적이고 이학적인 그런 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이 한옥이 가진 본질적 가치를 매우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도 여전히 전통 한옥이라는 용어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일반적인 한옥에 대한 검색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조선시대의 한옥은 그런 시대상이 구현하는 대로 남성의 이제 가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등을 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바라보기가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주거가 갖고 있는 본질은 제가 볼 때 사회적 본질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적 커뮤니티하고 사회적 커뮤니티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적 커뮤니티는 사실 바깥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집이 본래 갖고 있는 어떤 가족적인 커뮤니티,
과연 우리 한국의 가족들이 과연 집 안에서 얼마만큼의 커뮤니티를 회복할 수 있는 또는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좋은 쪽으로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간이 사람이 공간을 디자인하지만 공간은 다시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우리 공간 행태 심리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한옥이 갖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거를 내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최대표님 설계 작품을 보면 한옥이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반드시 그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에는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최대표님 그 작품에서는 집이 가족을 완벽하게 맞이하려는 아주 그런 어떤 그 내적인 공간 구조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이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그 느낌을 아주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한 번 새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생활 공간에 아까 리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바뀌게 되는 어떤 시점에서 시대에 있어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부 설계에서 석가래 처리라든가 어떤 창호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그 현대적으로 그 시 대표님만의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결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좀 시간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드리겠습니다. 2분만. 네, 2분만. 네. 우리가 전통 한옥이라는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지만 전통은 사실은 그 시대를 규정하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한옥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런 그 한옥을 계속 이렇게 국가한옥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담론을 하는 거는 국격을 높이자는 어떤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정말 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한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한옥에 대한 그런 어떤 양식적인 용어 규정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고유한 자기네들이 후손들이 다 그 양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쇼인주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유럽도 나라마다 퀸 엘리자베스 스타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배 위험이나 가구 위험까지 다 이렇게 일관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진 어떤 한옥의 유형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신분별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누마루가 있는 아주 대규모의 그런 한옥은 사실 양반 사대루가 한옥이죠. 그리고는 일반 한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용어 정의도 이제 좀 우리가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시대를 거쳐서 어떤 근대 한옥, 그다음에 현대 한옥 이런 뭔가가 이제는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최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그 멋진 설계를 하는 과정이지만